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장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토크와 평형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4절에 가서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들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토크와 각가속도 사이의 관계, 그래서 F는 ma처럼 토크와 각가속도도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전하면 회전해도 물체가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더라도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P는 mv 배웠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도 각 운동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크를 볼 텐데요. 토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경첩을 중심으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은 여기 지금 문 손잡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힘을 줘가지고 돌려야지 문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축에 대해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키고자 하는 힘의 능률을 토크라고 하는데요. 이때 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거리에 힘을 주느냐도 힘의 능률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똑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힘을 줘서는 아무래도 더 힘이 들겠죠, 그죠? 그 극단적으로 아주 가까이 이렇게 힘을 주면은 문을 열려고 그러면 아주 큰 힘을 줘야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크 어떻게 정의되었냐 하면은 힘에도 당연히 비례를 하지만 회전축,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 R 곱하기 F 이렇게 되고, 단위는 힘과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인데요. 줄도 뉴턴 미터였죠. 그렇지만은 5장에서 제가 줄 대신에 뉴턴 미터를 잘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뉴턴 미터는 토크를 위해서 세이브된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 미터라고 하면은 통상 토크를 이야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은 줄이라고 쓰고 토크의 단위 뉴턴 미터는 뉴턴 미터라고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나사를 풀려고 렌치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돌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지금 이제 힘을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어느 게 가장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편하게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거리 R이 더 크기 때문에 토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치의 턱에서 먼 곳에 힘이 작용할수록 토크의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 토크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F1 힘이 주어지면은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주어질 거고, F2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자, 우리 통상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서 알짜 토크를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여성이 주는 토크와 남성이 주는 토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떨어진 거리도 다르죠. 여자는 1.2m 떨어진 곳에서 625N의 힘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0.8m 떨어진 곳에서 85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토크를 구하면은, 자, 먼저 여성이 가하고 있는 토크를 구하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보고 붙었습니다. 왜요? 시계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R1 F1 그래서 계산하면 750N 마이너스 750N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지금 가하는 토크는 0.8m 곱하기 850N, 그래서 680N.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70N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결국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너무 중심에 가까운 쪽에 힘을 줬기 때문에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밀리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알자 토크가 이제 작용하지만 물체의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A 그림 보시면은, 자, 물 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힘을 줘가지고 문이 열리나요? 열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R 벡터와 수직인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만약에 비스듬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힘의 수직 성분, 즉 F 사인 세타만 토크에 기여를 하고, F 코사인 세타 이 성분은 토크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우리가 써보면은 토크는 RF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요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R 사인 세타 곱하기 F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F가 이렇게 있고요. F를 갖다가 이렇게 쭉 연장을 쭉 시키면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요게 뭔가요? 요게 바로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 곱하기 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D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지뢰 8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 8 곱하기 힘 하셔도 됩니다. 지뢰 8은 R 사인 세타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토크 값은 회전축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회전축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 회전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달라지겠죠. 즉 지뢰 8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R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은 어디에 작용하느냐가 문제가 안 되지만은 토크는 회전축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크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쓴다 그랬습니다. 7장에서 각속도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오른손 법칙을 써서 정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토크가 가해졌을 때 회전하려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휘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토크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각속도하고 똑같이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오른손 손가락들을 R의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F의 방향으로 손가락을 휘감으면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토크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종이 밖으로, 종이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입니다. F가 만약에 반대였다면은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300N의 힘을 주는데 경첩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2m 떨어진데, 근데 각도가 지금 60도 각도입니다. 그럴 때 문에 작용한 토크, 그러면은 300N 중에서 수직 성분만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300 곱하기 사인 60도 만큼만 기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m 곱하기 300 곱하기 사인 60도 해서 구하면은 520Nm가 됩니다. 자, 쐐기가 문 반대편의 경첩으로부터 1.5m 있다고 하자. 자, 자, 여기서 어떤 쐐기를 이렇게 박아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럼 내가 문을 열려고 지금 300N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쐐기가 여기 있어서 문이 열리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주겠죠.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이 쐐기가 작용하는 힘은 최소한 얼마만큼 가해져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 300N에 의한 토크, 위에서 구한 토크와 쐐기에 의한 토크는 지금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 토크가 합쳐져서 0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쐐기에 의한 토크와 힘에 의한 토크, 물론 경첩에 의한 토크도 있지만 경첩에 의한 토크는 사실 0이죠. 왜? 지뢰 8, R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쐐기의 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m 떨어져 있고 사인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위에서 구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면은
쐐기가 가하고 있는 힘은 347N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봤듯이 쐐기가 힘을 작용하면 이제 문이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쐐기가 작용한 힘과 우리가 가한 힘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가한 힘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제 돌지 않는데, 근데 왜 그러냐? 토크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 바위가 지금 우리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처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지금 두 가지 평형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알짜 외력이 0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장할 때 배웠었죠, 그죠? 근데 회전이 개입되면은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알짜 외부 토크도 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진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이 55kg인 여자아이가 여기에 있죠, 그죠? 판에 앉아 있습니다. 4m 길이의 판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요 중심으로부터는 2m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남자가 어떤 거리 x에 앉아서, 남자는 75kg인데 남자가 어떤 거리에 앉아서 지금 만약에 평형을 이루게 하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보면은 토크를 계산하면은, 자, 지금 여기 회전축 요 토크입니다, 그죠? 자, 여기를 지금 힘이 몇 개가 지나가고 있냐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내지듯이 4개의 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mg가 있고 여기에 라지 mg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판 자체도 질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판 자체에 무게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판을 떠받치는 요 축이 있으니까 수직 항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되는데, 자, 지금 요 판의 무게랑 수직 항력에 의한 토크는 0이죠.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남자에 의한 토크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고, 여자아이에 의한 토크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자, mgx 플러스 mg 2분의 L 2분의 L에서 L은 여기 4m고요. 그래서 x는 m분의 m 2분의 L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1.47m. 그래서 남자가 1.47m 떨어진 곳에 딱 앉아 있으면은 시소가 가만히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판자의 질량이 12kg이라면은 회전축에 의해 작용되는 수직 항력, 자, 수직 항력 이거를 구해봅시다. 자, 아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두 가지 조건이 뭔가요? 토크도, 알짜 토크도 0이어야 되지만은 알짜 힘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힘이 지금 주어졌으니까 세 가지 힘은 지금 아랫방향으로, 수직 항력은 위로,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자, mg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 판자g 플러스 n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 항력에 대해서 풀어서면 우리가 1390N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이 지금 A처럼 토크를 계산을 하는데 판자의 왼쪽 끝을 지나는, 그러니까 판자의 왼쪽 끝이니까 지금 소녀가 앉아있는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끝을 지나는 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토크를 계산해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알짜 토크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소녀에 의한 이 힘은 거리 R이 0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남자, 여자, 판자, 회전축 이렇게 있는데, 자, 여자아이에 의한 것은 거리가 0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2m에다가
x만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판자에 의한 것은 거리가 2분의 1만큼, 마찬가지로 수직 강력도 거리가 2분의 1만큼. 근데 부호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판자와 남자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토크고, 수직 간격은 반칙의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x에 대해서 풀어서면 우리가 또 x를 구할 수 있는데, a와 똑같은 값. 자, 여기서 1.47이 나오고 여기서 1.46이 나왔는데, 이것은 유효 숫자 때문에 그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무게중심이 뭐냐 하면은, 자, 아까 토크 우리 계산할 때 방금 푼 문제에서 판자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토크가 모든 판자의 무게가 판자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지금 세 점만 그려놨는데요. 지금 요 점이 있고 M1, M2, M3가 있습니다. 그냥 요 대표적으로 그린 거고 나머지 점들도 있는데요. 자, 지금 5점, 요 점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한 토크가 작용한다고 칩시다. 중력은 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뢰파를 계산하면 지금 x 좌표만 이제 일단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요거 세 개에 의한 토크의 합이 총 토크가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질량 무게 중심에 만약에 mg라는 토크가 힘이 작용해서 요 토크가 나머지 원래 이것들에 의한 토크랑 같아지는 요 지점을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으로 쓰면은, 자, 무게 중심에 지금 전체 무게가 작용하니까 여기 이제 전체 토크죠. 그게 이제 각각 개별적인 거에 의한 모든 토크를 다 합한 것과 같아지는 그 점, 그게 바로 이제 무게 중심이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분모에는 이제 전체 질량이 됩니다. 그죠? 전체 질량이고, 이 분자에는 지금 요거 되는데, 이거 요렇게 약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x좌표가 그런데 y좌표, g좌표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자, 중력 가속도 g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질량중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서 뭐 한 100km 정도 되는 건물이 있다면은 중력 가속도 g가 지면에 있을 때의 중력 가속도 g랑 100km 위에서의 중력 가속도 g랑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1-200m 정도 가지고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무게중심 구하기. 자, 세 물체가 그림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2kg 짜리는 x 좌표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자, 어떻게 해요? 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모에, 그래서 모든 질량을 다 합하면 이게 얼마? 지금 11kg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1 x1이니까 5kg 곱하기, 자, x1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죠? 이걸 절대값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2kg의 x 좌표는 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kg은 1m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136m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점이냐 하면 여기 점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물체, 즉 5kg 짜리를 위로 1m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그럴 때 그리고 여기 4kg 짜리를 밑으로 0.5m 옮기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y좌표도 구해줘야 되겠죠. 아까는 y좌표를 구해줄 필요가 없었던 게 전부 다 y가 0인데 놓여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y좌표도 역시 0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자 x좌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오타가 났는데, 지금 x좌표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y좌표를 구했네요.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고,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얘가 1.5가 아니라 1m입니다. 그래서 요거고, x 지금 이게 y 이고요. x는 지금 아까랑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 무게중심의 x 좌표는 여전히 0.136m이고, 다만 질량 중심의 y 좌표만 0.273m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는 질량 중심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질량 중심이 x 좌표는 여전히 그대로고 y 좌표는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요 정도, 여기 정도가 바로 질량 중심의 무게 중심의 y 좌표다는 것을 염두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체가 일단 움직이기 전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들이 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사람이 볼링공을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자, 사람 손은 이제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볼링공을 들고 있으면 이제 알통이 이렇게 딱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두근이 이제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빡 주면은, 자, 그랬을 때 힘이 언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여기 그림 B에서 보다시피 이런 자유물체들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링공의 무게가 50N이니까 50N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육이 위로 이제 타는데, 정확하게 수직 위는 아니겠지만 수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요 근육이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팔꿈치 뼈 있는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 누르는 힘입니다. 지금 어디에 작용하는 걸 하냐면 요 우리 상완이라 그러죠. 그래서 팔뚝뼈를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요걸 지금 위쪽 힘과, 그러니까 요거랑 아래쪽 힘 R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평형 상태가 아까 있으려면은 시그마 F도 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타오도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이용해서 우리가 둘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평행 상태에 있으니까 합토크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는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로 잡지요. 요 5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R에 의한 토크는 0이고요. 왜? 거리가 R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위쪽 방향의 힘은 어디? 지금 근육이 팔꿈치로부터 얼마 거리에? 3cm, 0.03m에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F 곱하기 0.03. 자, 플러스입니다. 왜?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50N은 어디에 작용하나요? 35cm, 즉 0.35m에 작용하니까, 그렇고 마이너스, 왜?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F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83N. 자, 50N이니까 약 5kg의 볼링공인데, 그걸 손으로 들고 있기 위해서는 583N, 즉 58kg 정도에 해당하는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근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힘이 센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크를 이용했는데 역시 이것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보시면은 자, 이게 위쪽 방향 힘이니까 플러스고, 자, R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50N도 아래쪽 방향 힘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셋 다 합한 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풀면 533N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길이가 10m이고, 지금 이제 사다리가 있는데 길이가 10m이고 무게는 50N이고, 그리고 사다리가 매끄러운 수직벽이에요. 자, 수직벽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여기는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기대어 있는데, 자, 지면과 50도 각도를 이루어서 미끄러지기 직전에 있다면, 자, 이 지면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여기 마찰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세워 놓을 수가 없겠죠. 자, 사다리와 지면 사이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자, 여기 B번 그림을 보실까요? 작용한 힘들을 다 그렸는데요. 어떤 힘들이 먼저 있냐 하면은, 자, 사다리의 무게 50N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중심에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밑바닥에서 사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요 힘이 있죠.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찰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이 수직벽에 수직하게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힘이 작용해서 R자 힘도 0이고 R자 토크도 0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R자 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자, 힘의 X 성분 봅시다. X 방향의 힘이 뭐 있죠? 이 마찰력과 요 수직 힘이 있습니다. 그죠? 수직 항력. 그래서 Fs는 P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Y 성분은요. Y 성분은 얘랑 얘가 있죠. 그래서 N이 50N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R자 토크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봅시다. 여기 5점. 그러면은, 자, 수직 항력하고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50N에 의한 토크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지금 여기 사인 40도를 썼는데, 사인 40도, 여기 얘가 40도니까, 그죠? 50N에 의한 토크, 이렇게 하면은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자, 이 5m죠. 5m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인 40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뢰 8의 길이가 사인 40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보호입니다. 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토크니까. 그 다음에 P에 의한 토크는 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10m가 아니라 요 길이죠. 요 길이 D2, D1. 그죠? 그래서 그거는 10m 곱하기 사인 50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풀면은 P가 얼마? 21N이 됩니다. 그럼 P가 21N이면은, 자, 제일 위에 여기 구했었죠. 그죠? FS가 P다 했으니까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 지금 21N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N이고, N은 아까도 구했지만은 50N입니다. 그래서 μS에 대해서 풀면 0.42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수평빔 위를 걷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수평빔이 이렇게 있고, 수평빔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쇠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힌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 수평바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길이가 5m이고 무게가 얼마? 300N인 수평빔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한쪽 끝은 수평과 53도 각으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600N, 그러니까 60kg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이 얼마? 벽으로부터 1.5m. 그래서 요 거리가 1.5m라는 겁니다. 써 있는 경우에 케이블 내 장력 T의 크기와 빔 위에 벽에 의해 작용되는 힘 R을 구하라. 자, 여기서 벽에 의해 작용되는 힘 R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냐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떠받치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밀고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600N은 어디에서 온 힘인가요? 이 사람에서 온 힘. 여기 300N은 이 수평 빔 자체의 무게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T는 이 장력이 되겠죠, 그죠? 줄을 따라서. 그러니까 각도가 53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자,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힘을 자 수직 수평 성분으로 나눠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직 성분 다 더했을 때 0이 되고 수평 성분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리고 토크도 0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힌지 중심으로 토크가 가해진다면은 자 R에 의한 토크는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WB는 빔, 그러니까 수평 빔에 의한 토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왜? 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토크, 이 사람은 1.5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T에 의한 장력에 의한 토크인데 장력 중에서도 지금 T 사인 53도만 토크에 기여를 하죠. T 코사인 53도 요 성분은 토크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해서 구하면은 나머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WB는 300N, 그죠? WM은 600N, 2분의 L은 2.5m, 그죠? 장력 T는 미지수, 그리고 L은 5m니까. 그래서 요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장력 T가 413N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 R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수평 성분을 봅시다. 여기 RX랑 뭐랑 같아야 되죠? T53도랑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방향은 지금 반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RX에 대해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을 보면 RY에 대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X에 대해서 풀면 얘가 249N, RY에 대해서 풀면 얘는 570N,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우리가 R 자체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토크가 가해졌을 때 토크가 가해지면 회전 속도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회전 속도가 바뀐다는 말은 각가속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토크하고 각가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자 지금 얘가 5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가는 막대가 있는데 가는 막대의 질량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량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질량 M인 여기 공이 있는데 반지름 R만큼, 회전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자 수평 성분이 아니라 접선 방향 성분에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자 이건 이제 구심력하고는 다른 거죠. 구심력은 어느 방향인가요? 그렇죠, 중심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했을 때는 이 운동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아니라 힘이 있으면 접선 방향 가속도가 있는 거고 회전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속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F는 MA니까 이거를 자 토크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에 R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좌변은 지금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 곱하기 AT인데, 자 여기서 이 접선 방향 가속도하고 각가속도하고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겁니다. 그죠? R 알파. 그러므로 요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MR 제곱 알파는 타오가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F는 MA처럼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 것처럼 타오는 MR 제곱 곱하기 각가속도. 그래서 MR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마치 질량처럼, 질량이 관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관성 모멘트도 일종의 회전 관성인데요. 회전 운동의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량하고는 다르게 지금 보면은 m 곱하기 r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요 질점 요거인 경우에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럴 때 질량 곱하기 r 제곱.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회전시키기가 힘든다. 관성 모멘트가 지금 거리가 2배가 되면 관성 모멘트가 4배가 됩니다. 질량이 그대로일 때도.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에 이제 관계되는 양인데요. 어쨌든 간에 물체의 관성 모멘트 이거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타우는 뭔가요? I 알파. F는 MA, 타우는 I 알파. 그래서 기억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R자 토크는 각 가속도에 비례하고 타우는 I 알파니까,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관성 모멘트 I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한 토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M1, M2, M3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토크가 작용하면은 얘들이 지금 강체를 이루고 있다면은 다 똑같은 각 가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각각의 관성 모멘트는 다 다르죠. R1, R2, R3가 다르고 M1, M2, M3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전체 관성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우는 역시 I 알파. 그래서 여러 물체로 이루어져 있을 때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각각을 개별적인 걸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 물론 연속적인 거일 때는 사실은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일반 물리 레벨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개념만 알고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I는 각각의 질량 곱하기 R 제곱, 여기서 R은 뭐다?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인 거죠. 그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질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의 관성 모멘트는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R자 토크입니다. R자 토크는 I 알파다. 우리가 F는 MA 할 때 F도 역시 R자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우는 I 알파다 할 때 타우는 R자 토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강체의 각 가속도는 R자 토크에 비례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써놨지만 질량 M은 물질의 양에만 의존하고 회전축이 어디냐 뭐 그런 거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관성 모멘트는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닙니다. 회전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를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 막대가 있는데요. 이 막대가 만약에 여기 질량 M의 물체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지점을 잡아가지고 돌린다고 쳤을 때 이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지만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질량이 무거울수록 관성 모멘트가 더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걔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와 회전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똑같이 M이라 하더라도 모양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각 십자가형의 이제 막대가 있는데 거기 끝에 이렇게 0.2kg, 0.3kg 짜리들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에서부터 길이가 0.5m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요 점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시킨다고 쳤을 때 이때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 하면 mr 제곱인데 전부 다 0.5m 거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m1, m2, m3, m4인데 m1하고 m3는 0.2kg이고 m2랑 m4는 0.3kg이니까 그거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25kg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근데 자 똑같은 이 물체인데 자 여기 말하면 55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55축 요 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려면은 자 지금 0.2kg 짜리는 거리가 어떻게 되죠? 0이죠. 그래서 얘들은 관성 모멘트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둘만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0.15kg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라도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기가 있는 물체 관성 모멘트 계산인데 실제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여줄 텐데 가장 간단한 거 자 그냥 링을 봅시다. 링은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이제 이 모든 물체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은 각각 여기 보면 M1, M2, M3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이 근데 지금 얘들이 전부 다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반지름 R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R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MR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회전 중심이 있고 여기서 R만큼 떨어진 데에 여기 질량 M이 있을 때 그때 관성 모멘트랑 사실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왜? 회전 중심으로부터 다 거리 R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하니까 그런 거고. 자, 여기 보다시피 지금 얘는 지금 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다 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껍질 같은 경우에는 원반이랑 원환이랑 고리 똑같고요. mr 제곱인데 그렇지만은 자 9 같은 경우 회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어떤 건 여기 있고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자 뭐 이건 실제로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 원통 원반 똑같겠죠. 속이 찬 원통 원반. 그래서 얘들은 2분의 1 mr 제곱. 그래서 이걸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얇은 구형 껍질. 구형 껍질이라도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하고 요 부분하고 지금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다 똑같이 r이지만은 지금 회전축을 생각하면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mr 제곱이 아니라 3분의 2 mr 제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막대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는데요. 이 막대를 자 중심을 이 막대의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돌리는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지만은 자 막대 끝을 잡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필을 들고 연필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고 또 연필 끝을 잡고 돌려보시면 어느 쪽이 더 힘이 드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라도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지금 질량이 3kg이고 반지름이 40cm인 요런 속이 차고 마찰이 없는 원통형 릴 요거죠. 요거 우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용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밧줄이 이렇게 칭칭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질량이 2kg인 양동이가 원통에 감긴 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냥 이걸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자유낙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원통을 돌리는데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력과 가속도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자유물체들을 그려야 됩니다. 양동이에 미치고 있는 힘 보시면 양동이에 질량이 있고 질량 때문에 생기는 무게 mg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줄의 장력 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을 보시면은 원통에 미치고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원통에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원통을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이 얘를 갖다가 수직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힘이 있는데 장력이 여기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 밧줄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여기 양동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밧줄을 통해서 오는 이 장력이 뭘 주느냐? 토크를 줍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TR 이라는 토크를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동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F는 ma식을 쓸 수가 있죠. 뉴턴의 제2법칙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플러스 t 지금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사실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속도 값을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자 토크가 있죠. 이 원통형 릴에 보시면은 자 토크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TR입니다. 왜 마이너스인가요? 요 그림상으로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썼습니다. 자 토크 이꼴 뭐죠? I 알파. 근데 I가 뭔가요? 관성 모멘트가 원통형 요거는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그죠? 방금 전에 했었죠. 그거 곱하기 알파. 자 그리고 t에 대해서 풀을 쓰면은 마이너스 tr은 요거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mr 알파 됩니다. 그죠? r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여기 상쇄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r 알파가 뭐죠? r 알파가 바로 가속도 a입니다. 그래서 t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ma.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a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2분의 1 ma. 그래서 요 항을 이쪽으로 옮겨서 a에 대해서 풀어서 주면 a는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2분의 1 m 분의 mg가 돼서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a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6 m/s 제곱. t는 어떻게 되나요? t는 요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ma 제곱이니까 a가 마이너스 5.6.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t는 8.4 뉴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 그냥 아랫방향으로 가속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의 가속도로? 5.6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된다. 그래서 자유낙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동이가 우물의 정상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물에 부딪히기 전 3초 동안 떨어진다면 양동이는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즉 우물의 깊이가 얼마인가 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 등가속도 운동 문제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델타 y는 b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이거는 뭐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자 b0는 어차피 0이고요. 그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 a 집어넣고 t 3초 이거 집어넣고 풀면 자 마이너스 25.2m가 됩니다. 굉장히 깊은 우물이네요. 자 회전하더라도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강체가 있는데 자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고 칩시다.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으면은 선속도 b가 있죠. 선속도 b는 얼마인가요? r 오메가입니다. 그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각각에 이게 있는데 자 봅시다. 각각이 지금 2분의 1 mb 제곱으로 하고 있을 때 b 이꼴 뭐죠? r 오메가입니다. 그죠? 근데 자 각각의 b는 달라도 속도는 선속도는 달라도 지금 강체인 경우에 모든 물체는 모든 부분은 다 똑같은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는 괄호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항이 뭔가요? 바로 관성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회전체. 그래서 회전체 중에서도 사실은 강체인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것처럼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의 경우에 선속도 B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한 양이 바로 각속도겠죠, 그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를 써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회전 운동하고 병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자, 병진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v 제곱이랑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랑 요거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즉 전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가 아니라 이 뭐죠? 그 비보전력에 의한 일은 결국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즉 지금 병진 운동 에너지랑 회전 운동 에너지랑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 항에서 그전에는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만 고려했지만 회전 운동이 들어가면 회전 운동 에너지도 항도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또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공이 있는데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공이 있습니다. 공이 여기 높이 2m인 경사면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굴러가면은, 자, 굴러가서 이렇게 경사면 끝에 도달했을 때 공의 선속력은 얼마인가?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원래 에너지, 처음 에너지는 나중 에너지랑 똑같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 0, 얘도 회전 운동 에너지도 0, 병진 운동 에너지도 0. 그렇지만 위치 에너지는 mgh. 여기서 h는 2m겠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왔을 때 지금 얘는 병진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회전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근데 I가 공의 경우에 I가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고. 그러면 여기서 R 오메가 제곱,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B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고 그럼 여기 5분의 1 되고, 그죠? 그래서 풀면 10분의 7 mv 제곱이 되고 m 나누고, 그래서 b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7분의 10gh.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29 m/s 제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5장이나 5장에서 5장이 아니라 4장이죠. 운동의 법칙 할 때 그때 이제 에드우드 머신을 했었는데, 에드우드 머신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은 그때는 지금 이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지금 M1이 얼마인가요? 5kg이고 M2가 7kg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도르래의 질량은 2kg이고, 그 다음에 도르래가 반지름은 0.05, 즉 5cm인데 속이 빈 원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줄이 이제 이렇게 미끄러짐 없이 움직일 때 수평면의 표면이, 그러니까 요 면을 이야기하는 거, 수평면의 표면과 M1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0.35다. 그러면은 질량 M2가 2m 아래로 떨어질 때 걔의 속력을 구하여라. 자, 물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힘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개념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방금 운동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에너지 버전을 써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뭐죠? 마찰에 의해 손실된 에너지. 지금 얘가 0이 아니죠? 왜? 운동 마찰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 병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꺼번에 썼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왜? 손실이 일어나니까. mu k n이라는 것은 수직 간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1의 무게랑 똑같겠죠. 그래서 m1g 이렇게 되고, 자, 델타 x. 델타 x, 얘가 여기서 델타 x 움직인다는 것은 얘가 여기서 h만큼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델타 x 움직이는 게 똑같으니까 얼마 떨어질 때였습니까? 2m. 그죠? 여기서 얘는 2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원래 병진 운동 에너지는 0이었죠. m1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요만큼. 마찬가지 m2도 이렇게 되는데 두 개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왜?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도르래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래도 원래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얘가 회전하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근데 자, m2g가 여기 있다가 h만큼 떨어지면은 원래 위치 에너지는 m2gh였는데 나중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식을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h랑 h는 똑같은 2m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쓰면은 되는데, 자, 여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입니다. 여기서 i가 얼마라 그랬죠? mr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r 오메가가 바로 b죠. 그죠?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mb 제곱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b에 대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거 뭐 나머지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거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3.83 m/s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이네요. 각 운동량. 자, 우리가 이제 선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운동량이라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한번 논의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을 때 각 속력이 변하죠. 왜냐하면 각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죠? 알자 토크가 작용하니까. 그래서 토크가 있으면 I 알파다. 근데 각 가속도는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각 속력의 변화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쓰면은 자, I를 이쪽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I 오메가란 양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을 정의한,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운동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은 뭘로 정의되었냐? I 오메가. 그래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 그래서 선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듯이 mv였듯이 그와 비슷하게 이제 각 운동량이라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 타우는 델타 t분의 델타 l이다. 그죠? 자, F는 뭐였습니까? 뉴턴 제2법칙 델타 t분의 델타 P였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타우는 델타 t분의 델타 L이다. 거의 똑같은 모양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토크는 물체의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그리고 요걸 생각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물체의 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각 운동량하고 선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각 운동량은 I 오메가로 정의되는데, 자, 요 경우에 보시면 질량 m이 r에 떨어져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mr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I가 mr 제곱입니다. 그거 곱하기 오메가. 근데 r 오메가가 뭐죠? r 오메가가 바로 속도 b죠. 그래서 mr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질량 m 곱하기 속도 b가 뭐죠? 그게 바로 선 운동량 p죠. 그래서 각 운동량은 결국 뭐랑 같다? r 곱하기 p랑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둘이 단위가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자, 운동량 보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서로 알자 힘이 만약에 외부 알자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은 운동량이 보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토크가 0이면은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손과 팔을 모은 상태에서는 관성 모멘트 I가 작습니다. I가 작고 대신에 오메가가 크죠. 그러다가 팔을 확 벌리면은 I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회전 속도 오메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각 운동량 I 오메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선수들도 이렇게 처음에 회전을 많이 할 때는 막 빨리 돌 때는 몸을 최대한 웅크립니다. 그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입수할 때 몸을 쫙 펴죠. 그럼 관성 모멘트가 커지니까 회전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더 이상 돌지 않게 되는 거죠. 크게. 아니, 안 도는 건 아니지만 회전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멀리 있을 때는, 멀리서 이렇게 서서히 다가올 때는 이 성운을 처음에 형성할 때요,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심에 가면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너무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지금 아령을 이제 팔을 쭉 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 아령 그리고 의자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하면은 2.25kg 미터 제곱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럴 때 지금 1.26초에 한 번 회전하고 있다. 그 말은 1.26초라는 게 주기라는 뜻입니다. 주기.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걔의 처음 각속력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1.26초에 한 번 회전하고 있으니까 각속력 오메가를 구하겠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인데요. F는 T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4.99 라디안 퍼 세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 자, 회전하고 있다가 지금 4.99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초기 속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R형을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었어요. 얼마로? 2.8km 제곱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걔의 새로운 각속력은 얼마인가? 자, 외부 힘이 작용하진 않았죠. 그래서 처음 관성 모멘트랑 나중 관성 모멘트랑,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나중 각속력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6.24 라디안 퍼 세크, 그러니까 회전 속력이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머리가 날릴 정도로 빨리 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R형을 당길 때 걔의 학생이 한 일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걔의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시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각 운동량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I는 줄어들었지만 오메가가 늘어나서, 그래서 사실은 7.03 주울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졌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학생이 R형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심나면 회전 의자 위에 앉아서 똑같이 이제 학생처럼 해보면, 돌다가 팔을 뻗고 이렇게 돌다가 이걸 갖다가 안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일 한 만큼이 바로 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회전목마, 뭐 어릴 때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보셨을 텐데요. 자, 질량이 100kg이고 반지름이 2m로 된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 될 텐데요.
어쨌든 자, 얘가 이제 마찰이 없는 수직 회전축에 대해서 수평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질량이 60kg인 학생이 회전 목마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걔의 각속력이 얼마? 2 라디안 퍼 세크랍니다. 그럴 때 학생이 만약에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중심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0.5m, 중심으로부터 0.5m에 도달했을 때 걔의 각속력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 관성 모멘트는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원판이기 때문에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00kg 미터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학생의 관성 모멘트. 자, 처음 관성 모멘트입니다. I. 이건 mr 제곱이죠. 그죠? 왜냐하면 학생을 하나의 질점으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r은 얼마요? 2m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요거. 근데 나중에 0.5m 떨어져 있을 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질량은 여전히 60kg이지만 얘가 0.5m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15kg 미터 제곱. 그래서 거리가 지금 2m에서 0.5m로 4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곱하면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2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하고 있던 게 학생이 이제 0.5m로 오면은 그때 각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자, 관성 모멘트 각운동량 보존 법칙 써서 요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오메가 F가 4.09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2 라디안 퍼 세크였는데 4.09 라디안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자, 학생이 중심 쪽으로 이동할 때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운동 에너지 변화 아까처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자, 걔니까 지금 원판의 운동 에너지도 구해야 되지만은 학생도 지금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I는 이걸 다 합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요거 SI니까 얘가 이제 II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여기 되겠죠. 그죠? 요 치고 그 다음에 오메가 구했죠. 그죠? 이게 처음 각속도는 요거, 나중 각속도는 요거.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920줄만큼 늘었어요. 이 는 것은 이 학생이 해준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 그래서 할 게 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는데, 자, 먼저 이제 토크를 받고, 토크와 평형. 그죠? 시그마, F는 0, 시그마 타우는 0. 그죠? 그래서,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들의 예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와 가까속도 타우 이꼴 I 알파, F는 MA처럼 타우는 I 알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그죠? 회전하고 있어도 역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었죠. 2분의 1 MV 제곱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각운동량은 I 오메가 있었죠.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 회전 운동 들어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개념이 아마 익숙지 않고 눈으로 이제 쉽게 안 보여서 이제 그럴 텐데 요걸 차근차근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수업 시간 중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